예,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피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구 달서구 가벌 지역으로 두고 있는 홍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자칭 달인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지명이 달구벌인데 달구벌의 남자이자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달인 홍석준 의원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 지금 현재 지금 쌓여져 있는 각종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 어떤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규제를 좀 찾아내서 규제 개혁을 좀 하고자 하는 우리 당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추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민간의 많은 산업계, 학계들의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회 입성 전에는 행정가로 경력을 쌓으셨죠. 그때도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하도록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공무원 시절에 규제계에 관련된 좀 안타까움을 실질적 현장에서 너무 많이 좀 느끼고 있어서 이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풀렸지만 팔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는 이식 장기 대상이 신장, 심장, 폐, 간 그리고 눈의 각막 5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이식 장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으신 분들 중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원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장기를 팔 이식을 이제 하게 되어서 새 생명을 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또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문재인 정부 때 뭐 신경 많이 쓰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주차장에 이런 어떤 구조물을 넣어서 하는 태양광이라든지 또 공장 옥상에 태양광 하는 것들이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규제 완화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 이런 어떤 사례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은 인권 문제이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모든 분야가 다 시급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국민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통영, 여수, 부산 등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산에 가는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서히 지금 풀리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원격 의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규제도 많고 특히 또 우리가 경제 산업적인 어떤 분야에 와서도 조금만 우리가 규제를 완화를 하면 정말 우리 젊은 층들에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 완화도 굉장히 종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서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의 생사가 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규제개혁이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는데 정부와의 협력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이제 국무조정실을 이제 헤드쿼터로 해서 이제 각 부처가 이제 해당 분야 규제 완화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이제 당 중심에서
그런 어떤 정부에 필요한 어떤 부처별 특히 또 며칠 전에 이제 추진단 발족을 할 때는 국무조정실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해서 정부 쪽과는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정부에서 좀 미흡한 것은 저희가 좀 견인을 좀 할 어떤 그런 어떤 관계로 지금 같이 좀 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방안 같은 네. 게 있으세요? 서로 협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때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된 부처의 담당자 혹은 뭐 차관 국장들도 참석을 이제 해야 되고 총괄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도 같이 이제 회의도 오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자료도 좀 공유해서 어떤 대상을 정하고 또 분야를 정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네. 뭐 답변 저기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초선인데 어떻게 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이런 거. 이게 교육개혁단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 제가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제가 먼저 이제 제안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분야에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가로 예. 활동하실 때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 169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규제 개혁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입법 사항도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이제 시행령 이하의 행정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법 사항보다는 시행령 이하에 관련된 사항들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부 특히 또 이해관계자들과 집단과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설득을 이제 해야 되고 입법적인 사항은 이제 민주당과 어떤 협조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반대할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또 일부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그 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론 뭐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국회 의석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어떻게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느냐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사항을 민주당이 이제 마냥 또 반대만 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규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떤지 예.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성장의 양축을 공정 성장, 혁신 성장이라는 축으로 삼아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규제 개혁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물은 거의 없었고 상당히 좀 미진했죠. 오히려 2020년도에 어떤 소위 말해서 타다금지법, 여객운수법을 개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타다를 이제 시킨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고 또 규제 개혁 부분에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사실 이루어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좀 철학적 어떤 빈곤 아직까지 민주당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은 어떤 대기업 혹은 뭐 기업을 좀 도움이 되고 혜택을 주는 거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결과물로 좀 부족한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제 개혁 문제를 넘어서서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 불거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결국 규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방송 산업의 규제죠. 저도 얼마 전에 방송산업 활성화 관련된 어떤 세미나도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송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보도 부분에 좀 치우쳐져서 이 방송 산업 전반을 좀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류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방송 산업 자체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마케팅 도구로 삼아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항이고 도구가 되는데, 이 분야에 관련된 규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광고에 있어서 6시 이후에 비만 때문에 비만을 우려해서 햄버거 광고를 못하게 하고, 9시 이후에 모유수를 방해할까봐 또 분유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규제가 정말 많은데, 저는 이 종합 편성 채널에 대한 이런 어떤 이 종편 인허가 문제,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규제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심의 이 재승인 허가 기간이 8년 내지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 심의 허가 기간이 너무 또 짧다.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심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총점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 이제 과락 점수가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과락 점수를 기존에 40%에서 50%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TV조선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부분이 지금 40%에서 50%로 올리는 통에 지금 현재 조건부 심의가 됐었고, 이것이 이제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에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와중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을 떠나서 이런 어떤 종편 재승인 이거를 높이는 것은 곧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방송 길들이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심의 기간을 좀 늘리고, 그리고 심의 기준 자체도 일단은 과거처럼 최소한 이 각 분야별 과락 점수를 지금 기존에 50%에서 40%로 낮추고 좀 더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심사 제도의 어떤 원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좀 다시 한번 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방송 제허가 재승인 제도가 이제 권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권력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고,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 그럼 그렇습니다. 동의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바꾸면 하여튼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이런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어떤 보수 정권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떠나서 어떤 방송의 본연의 업무, 특히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보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정권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통제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방송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미국 순방 때 나온 윤 대통령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과 MBC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좀 안타까운 좀 사실입니다. 사실 MBC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그 항의 방문도 갔었고, 뭐 저도 갔다가 왔는데, 이번 순방 그 외교에서 많은 우리나라 전통적 어떤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등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특히 최근에 정말 냉각기를 넘어서 빙하기를 걷고 있었던 한일 관계의 어떤 정상회담도 했었고, 그리고 잘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순방회에서 가장 많은 해외 기업,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을 뭐 유치도 하는 이런 어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과 특히 그 야당의 어떤 터집잡기, 발목잡기로 인해서 뭐 조문을 갔었는데 조문을 가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이 발언 문제인데, 사실 잘 아신 것처럼 당시의 상황은 대통령이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질병퇴치 글로벌 펀드에 원래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가 1억 불을 이제 부담하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고 세레모니를 하고 이제 나오면서 다른 행사에 가기 전에 복도 그 홀에서 박진 외무부 장관한테 이게 만약에 그 국회에서 이건 확실히 들린 부분이죠. 국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당연한 어떤 문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소음 때문에 발음이 불분명한 거기에 대해서 자막을 잘 들리지 않은 부분에서 1탄으로 바이든이라 놓고 또 2탄으로 할 때는 국회 앞에 갈라놓고 미국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국민 여론과 타 방송이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끔 이제 만들었고 특히 더 큰 문제는 뒤에 박진 장관이 제가 그 야당 국회를 잘 설득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들으면 당연히 이거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뭐 명확한데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자른 부분이라든지 또 크게 지금 문제되는 게 MBC에서 특파원이 미국 그 국무부와 백악관에 이 보도로 인해서 번역된 구체적으로는 AFP에서 번역된 그 영어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이제 그 특파원의 이메일 풀 어떤 문장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자막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 관계를 좀 이간질시킨 좀 이런 부분은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MBC의 방송 태도로서는 굉장히 지금 부적합하고 이렇게 국민의 있던 갈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또 관련된 책임자는 적절한 문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지금 이 사안은 이 사안인 것이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그 유니언 빅스텝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특히 지금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특히 또 글로벌 공급 이 스프라이 체인이 깨지면서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은 다양한 어떤 대책으로 실물 부분과 지금 특히 정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는 MBC 이 조작 보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하면서 더 큰 것을 민생을 이제 하려는 또 그런 자세에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이런 어떤 분야의 정쟁으로 지금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 그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더 크게 정쟁화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거취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당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특히 당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저희들도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인터뷰하는 오늘 이제 가처분 이제 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또 여러 가지 좀 당내 혼란 사항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 참 우려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좀 본인이 섭섭한 거는 있을지 몰라도 이 법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점이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최근에 경제 위기로 지역 경제가 더 많이 위축됐을 것 같아요. 지금 실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가 이제 성서공단이라고 대구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제조업에서 한 45% 절반 가까이의 생산액을 갖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가동률이 한 65%에서 70% 정도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최악에서는 벗어나서 완만한 좀 회복세를 그리나 했더니 요즘 들어서 좀 뭐 더 조금 안 좋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크게 지금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제가 산업단지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게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일할 사람이. 지금 사람 자체도 많이 없고 또 젊은이는 상대적으로 좀 제조업보다는 다른 또 직업을 구하게 되고 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지금 없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펼치면서 특히 어떤 과도한 어떤 실업급이라든지 뭐 등등등 최저임금 상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구나 어떤 노동 의욕이 지금 현재 감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가장 큰 지금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은 물론이고 지금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지금 없거나 대부분의 분야가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전 산업에 있어서 과거에는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중국 산업이 이제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술도 중국 기업들이 더 지금 이제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도 지금 현재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런 산업 단지가 굉장히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민청을 통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인력난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지금 현재 너무 좀 이게 그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좋아서 대학교에서부터 우리나라 유학 온 사람들이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특정 조건을 정해서 영주권 이민 정책을 대폭 풀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도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나중에는 우리가 받고 싶더라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정책 이런 어떤 그 영주권 제도를 통한 이민정책도 저는 과감하게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출생률 내지는 이런 어떤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같이 그냥 뭐 애 뭐 한두 명 나오면 뭐 보조금 얼마 준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좀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만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지역 경제라는 게 대구 경제 말씀하신 네. 거죠?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대구가 지금 전통적인 산업이 이제 섬유 산업, 기계 자동차 산업에서 또 다른 이제 첨단 산업으로 의료라든지 뭐 ICT 쪽이라든지 물, 에너지 쪽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산업은 자동차 부품, 기계, 섬유 산업입니다. 특히 섬유 산업이 대구가 차지하는 전국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 섬유 포럼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섬유가 갖고 있는 의류, 특히 복합 소재로서 있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대구가 지금 현재 그 많이 애쓰고 있는
메디칼 의료 쪽이라든지 ICT 쪽에는 앞쪽에서 말한 앞부분에서 말하는 이제 규제 완화하고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만은 지금 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이 분야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일단 가장 부족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결국은 이제 공항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항을 통해서 외국과의 어떤 수출입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R&D 인프라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대구에서도 저도 이제 공무원 시절부터 좀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R&D 인프라가 수도권 특히 대전에 있는 대덕밸리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도시에서는 R&D 인력이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R&D 인프라를 통해서 R&D의 어떤 퀄리티도 그렇지만 또 인력 양성 이 두 가지를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지방균형 발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임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소속돼 있는 것이 아무래도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이 그리고 원안이 이고 그리고 그 관련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그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 어떤 실적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는 뭐 융합연구라든지 이런 분야가, 대세인데, 출연연 같은 연구기관 간의 어떤 융합연구의 어떤 부재 문제라든지,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어떤 R&D가 굉장히 지금 현재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한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방송 정책에 있어서 이런 방통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보도 부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TV조선이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종편 재인허가의 문제라든지 또 방심의 어떤 편파 그런 어떤 심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저는 또 이런 보도 부분 이외에도 방송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콘텐츠 물론 이제 콘텐츠는 또 문화관광부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선계약 후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OTT 같은 이런 외국의 넷플릭스는 OTT에서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도 정착을 해야지 우리 중소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저는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볼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지 3년 정도 되셨어요. 그럼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고충과 보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큰 보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25년 하면서 정년을 한 7년 남기고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도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던 분야, 즉 법을 만들고 큰 정책을 만들고 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어떤 정부의 이런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 견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때 가장 큰 보람을 좀 느끼고 있는데 고충이라면 아무래도 또 야당 시절 때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할 수가 없었을 때의 그런 어떤 고충이고 지금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외면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제 느낌상으로는 10배는 어렵고 100배는 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좀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어떤 정쟁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회 상임위라든지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고 접근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좀 그런 것들이 좀 고충이고 좀 뭐랄까 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보람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개정된 이제 법안들 몇 가지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그 혈액관리법을 이제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2020년 6월 달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갈수록 좀 헌혈을 하실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에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적십자사와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많은 방청객들이 최소한 100회 이상 다 헌혈을 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 최고 많이 하신 분이 653회였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헌혈을 많이 촉진시킬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분들 의견이 그 전까지는 적십자사 총재의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좀 훈포장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헌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헌혈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좀 좋은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아동복지법을 바꿨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름이 이제 고아원으로 하지만 지금 고아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시설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만 20세에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집으로 느껴서 나오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만 20세에 나와서 국가가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지만 정착금 500만에서 1000만 원 주면서 사회에 나가라 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방 하나 얻으면 그만이고 뭐 신용이라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신용카드도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도 왕왕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서 25세까지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사회에 적응 내지는 그런 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좀 받도록 하자 하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곳에 가보면은 상당히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부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있던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피플의 공식 질문인데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평가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특정 어떤 정파, 정당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좀 미래를 예측하고 좀 일을 했다.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저 정치인 있을 때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국회의원 홍석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고 좀 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는 MBC 이 조작